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전기 요금이 굉장히 급박하게 빠르게 오르면서 이 내년 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지금 새해를 앞두고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이 전기 요금 인상 이게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연방 에너지부는 이 평균 주택용 전기 요금이 내년에 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 뭐 4% 그렇게 오를 수 있지. 보통 뭐 물가 인상 2%, 3% 정도로 오르는 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년에 또 에디셔널리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도대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건 아니야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선거 때, 내년에 선거 때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리 말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년 선거 때 현 정부, 그러니까 공화당 또 여당인 공화당의 상당한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요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야당은 야당대로, 뭐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공화당이 정치 이슈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미 올해 한 5%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평균입니다만은,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올해 4.9%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기 요금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가장 민감한 건 저거죠. 미국에선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지금 뭐 전기차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전기차가 아닐 때는 자동차, 그 휘발유, 가솔린 차 타고 다녔잖아요. 100%?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게 이 가솔린 요금입니다. 기름값, 소위 말하는 기름값. 그게 이제 가장 민감한 건데, 두 번째로 민감한 게 전기 요금입니다. 가뜩이나 전기 요금은 기본적으로도 두 번째로 민감한데, 요즘은 가솔린 차 아니더라도 전기차는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가솔린 값이 오르든 전기 요금이 오르든 이게 100%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또 이 난방을 이제 가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또 전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 전기 요금은 이 난방비와도 관련돼서 가장 민감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 부러울 게 없다라고요. 근데 배부르는 건 이제 식료품비와 관련되고 있는데 등 따스운 건 이 난방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은 그런 면에서 지금 유권자들에게 아주 민감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인들이 전기요금에 얼마나 예민한지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최대 명절로 꼽히는 이 크리스마스 때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혀 하지 않은 한 주민의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집 안팎에 성탄절 트리를 화려하게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트리와 장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나친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난 올해 내 평생 처음으로 집 안팎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한편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됐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연방 상하원 의석이 걸린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기요금은 지난달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루어진 그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공화당 주지사 떨어지고 민주당 주지사가 됐잖아요. 여기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당선자는 전기요금 동결을 외쳐서 당선됐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 전기요금 동결, 뭐 인하도 아니에요.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내가 동결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외쳤는데 이게 먹힌 거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뉴저지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1%나 인상되는 등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 뉴저지 주에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다라고 합니다. 21%나 올랐으니 왜 안 그러겠어요? 민감하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도 사실은 좀
좀 완화한, 순화한 표현이죠. 민감 정도가 아니라 이 뉴저지 주에서는 전기요금 때문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그야말로 폭발도 한 그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나는 안 올리겠습니다라고 외쳤더니 그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자, 조지아주에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공화당 현직 의원을 또 역시 제치고 당선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 전기요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래서 현 정부, 그러니까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이런 거죠. 공화당 저 사람들 바꿔봐. 뭐 이런 거죠. 뭐 바꾼다고 정말 뭔가 세상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유권자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표 던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심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전기 요금이 아마도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중간 선거 한번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까요? 뭐 전기 요금과는 별개로 한번 잠시 좀 그걸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년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또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건 꼭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요금하고 꼭 연결시키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요게 이제 상원은 못해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탈환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자세히 볼까요? 그러면 자, 뉴스위크의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의식을 잃는 건 뭐 늘 그렇습니다. 일종의 대통령의 중간 평가 같은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막 뜨겁게 이 대통령을 막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한 1년, 2년, 한 2년쯤 될 때 이제 중간 선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월이면 집권 2년이잖아요. 만으로. 그래서 뭐 누구든지 대통령이 된 지 한 2년쯤 되면 아무리 잘해도 그 지지 열기는 조금 쉽게 마련입니다. 그 누가 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선거를 하면 늘 여당이 좀 손해를 보는, 여당이 좀 많이 의석을 잃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의 입지가 내년에 좀 많이 흔들리면서 의석을 많이 잃을 것인데 특히 이제 하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유리한 흐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카노미스트가 최근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43%, 공화당은 40%를 기록해서 3%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뭐 물론 이게 뭐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까지 시간이 워낙 뭐 거의 11달 가까이, 1년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3%포인트라는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티컬 리포트를 보면 하원 전체가 435, 미국에서 하원 의원은 모두 435명입니다. 상원은 100명이고요. 자, 그 상원 100명이 왜 100명이신지 아시죠? 큰 주던 작은 주던 각 주당 상원의원 무조건 2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원은 이제 지역구별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큰 주는 더 많고 뭐 작은 주는 좀 적고 해서 다 합치면 미 전국에서 하원의원은 435명입니다. 자, 435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년 선거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러니까 뭐 꼭 뺏길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접전을 치르는데 민주당이 좀 힘겨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구는 5곳에 그친 반면에 공화당 현역 의원이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되는 지역구는 12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곳 대 12곳.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당히 이제 힘겨울 것으로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5석 뺏기고 공화당이 12석 뺏기고 숫자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어려워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판세가 그렇다는 거죠. 민주당이 현재 보유한 그 의석 가운데 위협이 받는 것은 적고 공화당이 방어해야 할 그래서 소위 공화당이 좀 불안한 위협을 받는 것이 2배 이상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대 12.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집권 여당에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투표장을 찾았던 그중에서도 평소에는 투표를 잘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번에 트럼프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 거야라고 정말 열렬하게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작년 12월에 그때만큼은 나왔던 소위 강렬한 마가 유권자들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도 그때와 작년과 똑같은 그런 열의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퀘스천 마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만일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다면 미국 정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분점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분점 정부 또는 분점 정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점은 뭐냐? 점유율을 나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분점해서 어떤 그 일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은 다수당이죠, 당연히.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하원에서는 53석이니까 상원에서 공화당이 당연히 이제 다수당이고요. 하원을 볼까요? 하원은 435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220석을 보유해서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소위 말하는 분점 정부가 아닌 통일 정부. 뭐 나쁘게 말하면 독점 정부. 근데 뭐 독점 그러면 좀 너무 부정적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독점 정부인데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통일 정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법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내년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 100석 가운데 33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내년에 하원 선거는 전체 435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항상 중간선거 치를 때마다 3분의 1씩 치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33개 석만 치루어지는데 이 33개 석 갖고 다수당을 바꾸기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현재 상원은 공화당 말씀드린 대로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6석 앞서고 있는데 33개 상원 선거구 그 선거만 갖고 6석을 뒤집기는 힘듭니다. 6석을 뒤집질 필요는 없어요. 6개 석이 뒤집히려면 4개만 뺏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뒤집히는 거니까 4개만 뺏어오면 되는데 33개 선거구 선거를 치러서 4개를 뽑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상원에서 선거를 치르는 의석 가운데 공화당이 방어가 어려워 보이는 곳은 13곳. 민주당이 방어가 어려워 보이는 곳은 그런데 20곳으로 오히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방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상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저는 또 반대로 또 다수당 탈환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또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나서야 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상원에서는 아마 다수당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자, 포리티컬 리포트를 보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되찾기 위해서는 4석 이상을 이번에 이겨야 51대 49, 민주당이 47석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4석 이상을 이겨야 최소한 그래서 51대 49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원에서 탈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폴리티컬 리포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이 하원만 탈환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그대로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분점 정부. 저는 근데 분점 정부라는 표현은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 정부를 어떻게 분점해요? 정부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부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점 정치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권력이 조금 그 체크 앤 밸런스. 미국에서 이제 체크 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 예. 그렇게 좀 분점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원 공화당과 함께 이 고위직 임명 등 인사 문제나 또는 사법부 임명 등 이런 것은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라든지 뭐 입법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럴 때 예산 같은 것은 하원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그런 과정 이럴 때 하원이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여기서 통과 안 시켜주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민주당의 견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냥 뭐 누굴 임명하고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입법 문제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에 계속 견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 또는 이쪽 분야가 분야에 따라서 체크 앤 밸런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점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분점 정치 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독점도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독점적으로 해서 빨리 일을 이뤄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독점도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분점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내년 중간 선거 이제 2026년을 하루밖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내년에 그러면 선거는 언제냐? 내년에 중간 선거는 11월 3일 있게 됩니다. 그 점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때 서로 맹비난을 주고받으면서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면서 파국을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금 화해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렇게 절친이었다가 또 철천지 원수처럼 됐다가 다시 화해하는 이 다시 화해하게 되는 이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 그 속에 제이디 벤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아주 돈독해지면서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죠. 그래서 머스크는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공급하면서 트럼프의 소위 First Buddy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부라는 이 도지라는 부분의 수장 자리를 맡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머스크는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뭐 예산 삭감에 이런 것을 막 하면서 거침없이 휘둘렀고요. 또 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다수와의 또 갈등을 그 와중에 일으키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My first bud라고 막 해주니까 옆에서 아무리 불만이 있어서 아무 말 못했죠, 측근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둘 사이가 결정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된 또 계기는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막대한 감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그 감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제3의 신당 창당 구상도 있다라고 막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친분을 막 슬금슬금 언급하면서 정말 레드나이를 넘네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났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머스크에 대해서 대단한 불법 약물 중독자다 막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측근인 그런데 제러드 아이작의 나사 국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아이작만의 나사 국장 후보 지명도 막 철회하고 그러다가 뭐 지금은 다시 결국 국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서로 막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다리를 여러 번 건넜다 왔다 하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화해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화해가 된 그런 상황에 그 뒤에는 적극적으로 화해 중재에 나선 사람이 바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결국은 자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머스크가 화가 날 때마다 한 말이 있었죠. 아메리카 당을 내가 만들겠다. 제3의 신당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도 않았어요. 맘대로 해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나는 이제 대통령 하면 이걸로 끝나는데 뭐 네가 하거나 말거나 사실 내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머스크가 신당 창당할지도 몰라라고 막 했던 그 말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차기 공화당의 대권 주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머스크가 저게 정말 신당을 창당해버리면 완전히 흙탕물 튀겨버리는 건데 야 그럼 골치 아파지는데 라고 해서 가장 발등에 불 떨어졌던 사람이 제이디 벤스였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결국은 중재를 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화해하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측근들, 일론 머스크 측근들에게도 직접 전화 여러 명에게 돌리면서 정말 신당 창당 계획이 있는 거니?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큰일 나. 안 돼. 나라 망치는 일이야. 라고 좀 말려라고 막 측근들에게 벤스 부통령이 머스크 측근들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돌렸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벤스 부통령의 그런 몇 달간의 화해 중재 노력 끝에 지난달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화해를 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화해했느냐? 사우디에서 그 왕세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초청을 하면서 또 머스크가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론 머스크 내가 얘기했더니 오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으면 온다고 하네요. 부르죠, 뭐. 너무 오래 불편한 관계가 도 우리 서로 좋을 거 없으니까 부르죠. 트럼프도 오케이, 머스크도 오케이. 그래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 때 다 같이 참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몇 달 만에 인사를 나누면서 그 갈등 국면이 봉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머스크가 또 공화당의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또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3의 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얘기 쏙 들어갔고요. 그냥 공화당에 계속 기부를 하고 공화당과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우호적인 관계를 되찾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라고 좀 불안정한 휴전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일각에는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일단 지금은 봉합된 국면, 그러나 앞으로 또 몇 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동반 관계.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으로 있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밑에 있는 어찌 보면 부하 직원을 소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저택에 있는 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갖고 또 거기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거기 답변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물고 늘어졌냐면 뭐 사실 금리를 내려 안 내려 뭐 이런 것 갖고 소송을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야말로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의회의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 금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내가 소송할 거야. 그건 아닙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 뭘 갖고 물고 늘어지냐면 연준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월은 무능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도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능하다라고 그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죠. 뭐 직권남용, 권력 남용 뭐 이런 거죠. 왜 그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 소송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그를 오늘이라도 당장 해임하고 싶다라면서 또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을 안 했지만 가로 열고 근데 지금 내가 안 하고 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좀 나가. 이거죠. 소송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지난 9월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았었죠. 이제 9월에 좀 뒤늦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뒤늦게 그때 인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불만인 겁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0.25%포인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
0.5%포인트 정도 이렇게 내리란 말이야. 인하 시기가 늦었으니 좀 그렇게 내려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러는 거죠. 0.25, 0.25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내년에는 연초에는 신중히 생각해야 돼. 또 막 이러고 있잖아요. 파월이. 그러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은 답답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감독하에 책정된 그 연준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그 때문에 이제 이 인하와 관련된 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갖고 계속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8월 달부터 그 얘기를 계속 꺼냈어요. 리모델링 비용 과도하다. 그런데 어제 또다시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의도를 갖고 얘기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지난 8월에는 그냥 여러 말 하면서, 물론 그때 뭐 종이 쪽지 갖고 나오시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무거운 의미를 담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리모델링 비용 또 얘기했을 때는 저는, 요거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놔두고 싶지 않다라는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 이전에 스스로 내가 소송할 거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지금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이전에 빨리 나가게 만들고 5월 이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그 사람을 빨리 연준 의장으로 넣어서 금리 인하를 좀 내년 초부터 빨리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해줄 사람을 후임자를 예상보다 더 빨리 등판시키기 위해서 몇 달이라도 파월 현 의장의 그 사퇴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싶어하는 그런 건데 지금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 직원한테 소송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최대한의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공은 이제 파월 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공을 받은 파월 의장이 바로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 1월 초가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재미있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스토리 뉴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그 자동차 업계의 생산 구조가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토요타, 혼다 등 그 일본 자동차 업체는 내년부터 그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역수입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죠. 또 현대차 그룹은, 한국의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토요타는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한 중형 세단 캠리, 뭐 캠리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캠리를 큰 차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캠리 판매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는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캠리라는 차가 판매되지 않아요. 왜?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타는 차량보다 이게 크기 때문입니다. 네.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캠리는 다 미국에서만 팝니다. 네. 그러니까 캠리를 중형 세단이라 그랬을 때 캠리가 중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픽업 트럭, 툰드라, 그리고 이제 SUV 하일랜더. 요게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큰 사이즈의 차량인데 요게 3개 차종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내는 소위 역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 자, 미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중형 세단 판매 1위를 지켜온 스테디안셀러,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캠리죠. 그 캠리는 정작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2023년 이후에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안 팔리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일본 내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이전에 판매될 때도 찔끔찔끔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안 팔리니까 이제 중단까지 했었는데 다시 이제 판매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요타가 캠리 판매를 중단한 지 3년 만에 역수입으로 판매를 재개하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캠리를 일본에서 이번에는 3년 만에 잘 팔릴 것 같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생각만큼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미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거.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근로자들에게 고용 창출도 하고, 이걸 또 일본으로 판매하면 수출이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바로 그런 걸 원하는데, 바로 그걸 그 도요타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도요타의 그 회장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죠. 그 아키오 회장은 지난달 미국에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자동차 한 행사에 이 빨간색 마가 모자까지 쓰고 나타나는 등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구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차 만들어서 일본으로 팔게요. 이렇게까지 완전히 구애의 시그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는 도요타입니다. 자, 혼다와 닛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만든 차량을 일본으로 보낼 역수입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니혼 게이지한 신문에 따르면 혼다의 픽업 트럭인 리치 라인, 그리고 SUV인 혼다 패스포트,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혼다 계열이죠. 이 에큐라가 혼다 계열입니다. 렉서스가 도요타 계열이듯이 그 에큐라의 전기차 일부 모델 등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판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닛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 세단 알티마도 작다고 생각하시죠? 일본 가면 중형입니다. 네. 중형 세단 알티마, 그리고 SUV 무라노, 그리고 패스파인더 등이 일본으로 갈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한국 볼까요? 한국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역수입 비용, 그리고 환율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역수입으로 한국으로 보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환율도 막 1,450원 넘어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기가 좀 굉장히 부담되죠. 대신에 한국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좀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관세 회피를 위해서, 즉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미국 판매 차량의 현지 생산, 즉 미국 생산 비율을 현재는 한 43% 되는데 요걸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서 2030년까지 80%로 높인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래서 마음에 드십니까 하는데 요게 좀 땡길 수는 없어? 약간 요런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83만 4천 대 정도 현대는 판매를 했는데요. 그 미국 내에서 판매량도 2030년 되면 83만 대가 아니라 145만 대까지 끌어올려서 미국에서 자체 생산, 자체 판매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나사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일론 머스크와 살짝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제 굳이 연결 안 시키고 보겠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먼 그 나사 신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 안에 미국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착륙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1960년대에 이미 일찌감치 달에 갔다 왔잖아요. 암스트롱. 자, 아이작먼 나사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달 귀환 계획은 너무나 훌륭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주 경제 실현 핵심을 나는 전폭 지지한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유인 우주 비행선이 달로 가서 달에 사람이 내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지만 그 후에 오랫동안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던 그 일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스테이지 2입니다. 2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인 건 스테이지 3,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은 우주 비행사 4명을 우주선에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하면 한 뒤에 어디로 가느냐? 달 저쪽 반대쪽 사이드, 달 남극 기지를 남극에 가서 기지도 만들고 남극 탐사를 하겠다. 요게 이제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르테미스 스테이지 3입니다, 이게. 스테이지 2는 사람 싣고 가서 우주인이 일단 달에 전에 우리 옛날에 갔던데 거기 가서 내려서 사진 찍고 좀 해보고 몸 푸는 거죠. 워밍업. 그리고 돌아와서 스테이지 3는 아예 반대편, 지금까지 인류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달의 남극에 가서 탐사를 하고 오는, 그게 인류 최초로 달 남극 탐사를 하고 오겠다. 요게 이제 스테이지 3인데 그 스테이지 3를 하기 전에 몸 푸는 시험 비행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바로 안 되고 한 2030년 안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안 갔던 거기 힘든데 달 남극까지를 가려고 그래? 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져올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문제, 또 인프라 구축 문제, 함께 달 표면에서의 그 융합 에너지의 주요 연료가 될 수 있는 희귀한 가스, 헬륨3라는 뭐 그런 가스들 채굴 가능성이 그쪽에 가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관련 탐사를 위해서 달 기지를 건설하는 게 필요한데요. 달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지도 건설하고 거기서 아예 연구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작먼 나사 국장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우주 프로젝트는 단순한 우주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플러스 미국의 국가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왜? 거기서 이제 탐사하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에너지, 희귀 광물,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나? 네, 이런 걸 탐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와도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작먼 나사 신임 국장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일론 머스크의 절친이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바탕 싸웠을 때는 나사 국장 후보로 이름이 올랐다가 갑자기 철회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친해지니까 이번에 국장이 됐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 우주와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닌데 시프트라는 그 온라인 결제 처리 업체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그래서 억만장자죠. 일론 머스크처럼 억만장자인데 그 억만장자 돈을 벌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론 머스크와 인연을 맺은 뒤에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스페이스 X 우주선 사람 태우고 돈 몇백만 불씩 받아갖고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몇백만 불 내고 민간인 우주 비행을 직접 갔다 온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 경험 하나 때문에 나사 국장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늘 우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니까 뭐 자기가 무슨 연방정부의 국장 자리를 하면서 사심을 부릴 필요는 없는 뭐 그런 거. 그러나 뭐 자신의 기업체와 연결시키는 뭐를 할 수는 있겠죠. 어찌 보면 더 큰 사심, 뭐 그런데 여하튼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류 최초의 그 달 남극 탐사 기지 건설, 그다음에 탐사, 그다음에 희귀 광물 발견 이런 것까지도 다 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최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그런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우주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루이지애나에 그 한 전력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회사가 창업을 해서 꾸준히 20년 넘게 회사를 해오다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대기업에 이 회사가 매각됐는데요. 매각이 되면서 이 5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그 회사 CEO가 1인당 무려 약 44만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주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지아나 민든에 소재한 파이어본드라는 그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 장비, 전력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대기업에 매각된 사실과 함께 이 같은 전 직원 보너스 소식을 전했습니다. 직원이 뭐 40명, 50명도 아니고 500명인데 그 전 직원에게 다 최소한 몇십만 불씩 다 준 겁니다. 창업자 가족이자 현 CEO인 그레이엄 워커가 매각 대금 17억 달러, 그러니까 17억 달러를 받고 회사를 팔기로 했는데 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사는 그 회사에게 내가 당신에게 17억 달러를 받고 우리 회사를 파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바이어가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17억 달러 중에 15%의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매각 조건인 것도 저는 좀 희한하긴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15%를 나누겠다라는 그 조건을 사고 팔고 매매 계약서에 다 써놨습니다.
정규직 직원 540명 몫으로 총 2억 4천만 달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당 평균 44만 3천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장기 근속자들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한 수고를 인정받아서 그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뭐 50만 불이나 60만 불 받은 직원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레이엄 워커 CEO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나와 함께 오래전부터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이 위대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정말 내가 17억 달러 다 받아서 먹고 그냥 가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성과를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나누지 않은 채 회사를 팔고 넘기고 떠나는 것에 나는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 지급 소식을 전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그 이메일을 보고 보너스 준다는 이메일을 다 받아들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CEO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메일을 보고도 깨우뚱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직원은 장난 이메일이 온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그냥 웃고 그냥 이메일 꺼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두 번, 세 번 곱씹어 읽어보더니 순식간에 책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직원은 막 로또 맞은 것 같이 환호성을 지른 직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입사 당시에 시급으로 시간당 $5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전에 입사했다는 뜻이죠. 시간당 $5의 임금을 받고 일을 했던 한 직원은 30여 년 가깝게 그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CEO님이 우리 사장님이 그 보너스를 준 그 돈, 그러니까 이 사람은 44만 불보다는 좀 더 받았겠죠. 뭐 한 5, 60만 받았겠죠. 그 보너스로 준 그 돈으로 남아있던 모기지론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버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면서 감동 어린 그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CEO를 만나기를 기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나아 생각하면 이런 CEO를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이런 CEO가 되기를 기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CEO를 만나든 이런 CEO가 되시든 새해에는 이런 멋진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소식을 오늘 이 영상의 끝소식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